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5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젊어서 결혼 후 평범한 전업주부로 살아왔어요. 결혼한 지 30해가 넘도록요. 제 남편은 참 무뚝뚝한 사람이에요. 딸에게도 살갑기는커녕 매정할 정도로 차갑기만 하고요. 하지만 평생 가족을 위해 일을 쉬지 않고 하고 있으니 저는 언제나 남편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죠. 저도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고요. 그런데 제가 속았습니다. 아주 단단히 속았어요. 가족이라는 것들이 어찌 이렇게 금수만도 못한 짓을 제게 했는지 억장이 무너질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찢어진 단 한 장의 종이로 인해 제 30여 년 결혼 인생이 모두 거짓이란 걸 알게 됐어요. 남편은 물론 시부모까지 다들 짜고서는 저를 철저하게 속여왔죠. 제 남편은 공구 도매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작은 사무실과 물건을 쌓아두는 창고를 하나 가지고 있죠. 때는 감염병 사태로 다들 힘들었던 2020년 가을쯤이었어요. 그날 근처에서 볼일을 보고 시간이 남아 남편 사무실에 잠시 들렸습니다. 세상에, 치워준 게 엊그제인데 벌써 이 모양 이 꼴이야? 남편 사무실은 정말 돼지우리 그 자체더라고요. 30년을 잔소리를 해도 정리라고는 할 줄 모르는 남편이었죠. 제가 급하게 대충 정리를 해주며 청소를 했는데요. 책상 밑에 떨어져 있는 종이들 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보니까 은행 입출금 내역을 프린트한 종이였습니다. 반쯤 찢어져 있었죠. 이런 개인정보가 담긴 종이류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남편에게 한숨이 나왔어요. 제가 챙겨서 한쪽으로 치우려는데 꽤 큰 금액을 이체한 내역이 보였습니다. 5천만 원쯤이었는데요. 종이가 찢어져 받는 사람 이름은 잘 안 보였죠. 성이 한씨라는 것만 보였어요. 그때 남편이 창고에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누구한테 이렇게 큰 돈을 보냈대? 최근이네? 거래처에 돈 보낸 거야. 거래처? 거래처 어디? 이렇게 큰 돈을 보낼 곳이 어딨어? 요즘 장사도 잘 안 된다면서. 그리고 보니까 개인 통장인데 왜 사업용 통장으로 안 하고? 아유, 깜빡했어. 그냥 돈 들어있는 통장에서 이체한 거야. 그래? 거래처 누구? 뭘 일하는 걸 그렇게 꼬치꼬치해 물어. 한 사장한테 돈 보낸 거야. 그라인더랑 유아 펌프 대금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들도 안 팔리는 판에 무슨 물건을 또 들여. 그것도 이것 봐. 5천이 넘어.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써? 그리고 한 사장님? 한 사장님 작년에 사업 정리했다며. 다시 시작하셨어, 땡땡구에서. 어이가 없네. 달에 얼마나 번다고 물건을 수천 단위로 구입한대? 그래, 그럼 구입한 물건들은 어디 있어? 당신 설마 또 사고 치는 거야? 아이쿠 참. 물건들 아직 안 왔지. 그리고 새 물건이 있어야 장사가 되는 거지. 녹슬고 낡은 거 가지고 있으면 팔리겠어? 바빠 죽겠는데 왜 와서 방해야? 가! 물건 오면 나 보여줘. 뭔 대단한 물건을 5천이나 주고 샀는지 좀 보자. 제가 이렇게 남편에게 집요하게 물어본 데는 이유가 있어요. 남편이 10여 년 전 도박으로 사고를 친 전적이 있거든요. 돈 많이 날렸죠. 그때 중내산에 이혼 한 해 만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한 번만 믿어달라고 싹싹 빌기도 했고요. 딸도 곧 결혼할 시기라 정말 간장 한 사발 마시는 심정으로 딱 용서해줬어요. 한 번 기회를 준 거죠. 남편이 그 뒤로 또 도박은 안 했어요. 하지만 사람 일 혹시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감시를 하곤 합니다. 사실 좀 찜찜한 기분이 들어
계속 물었던 것도 있어요. 이때까지는 전혀 몰랐죠. 이게 우리 집은 물론 시댁까지 완전히 박살이 날 큰 사건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일주일쯤 지났어요. 주말이었는데요. 집 근처 금은방에서 팔찌를 수리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길에서 우연하게 한 사장님을 만난 거예요. 일주일 전에 남편이 말했던 그분이요. 한 사장님! 아유, 안녕하세요. 이런 곳에서 다 뵙네요. 잘 지내셨죠? 네. 땡땡구에서 장사 다시 시작하셨다면서요? 제가 소식이 늦어 화환도 못 보냈네요. 네? 다른 분하고 착각하신 거 아니신가요? 저 작년에 폐업했습니다. 저 요즘 공사장 나갑니다. 공방이래요. 공사장이요? 네, 그렇게 됐네요. 전에 하던 그 가게가 적자가 심해서 빚만 잔뜩 지고는 때려쳤잖아요. 요즘은 일당직이 몸은 고돼도 마음만은 편합니다. 적어도 일 없다고 적자 보는 건 아니잖아요. 한 사장님과 적당히 안부를 묻고는 헤어졌어요. 속에서 열불이 나더라고요. 남편이 한 사장에게 거래 대금을 보냈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5천만 원이라는 큰돈을 쓰면서 거짓말을 할 정도라면 뭔가 엄청나게 구린 짓을 하는 게 분명했죠. 또 도박을 하나 했습니다. 한 사장과 헤어지고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주말이라 집에 있는 인간이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열받아서 바로 집으로 날아가듯 달려갔습니다. 최상호, 너 왜 전화를 안 받아? 이 인간이? 은서야, 너 언제 왔어? 집 문을 열자마자 남편에게 쏟아 부으려고 소리를 질렀는데요. 남편은 태연하게 소파에 반쯤 엎어져서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더군요. 집에는 생각지도 못한 딸이 찾아와 있었어요. 핸드폰 안방에 둬서 몰랐지. 왜 소리를 질러? 전화했었어? 은서야, 너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김서방은? 지훈 씨는 가게에 일이 많아서 나 혼자 왔어. 오랜만에 놀러온 딸에게 부부싸움 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딸의 얼굴이 심상치 않은 게 뭔가 할 말이 있는 게 분명했어요. 남편이 제게 한 거짓말은 딸이 집에 가면 터뜨리기로 하고 잠시 화를 억눌렀죠. 밥은 먹었어? 점심 늦게 먹어서 괜찮아. 때 되면 그냥 먹는 거야. 한술 떠. 급히 저녁상을 차려 딸을 식탁에 앉혔습니다. 얄미운 남편은 순식간에 식사를 마치고는 또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더군요. 왜 이렇게 못 먹어? 입맛이 없어서. 딸은 젓가락을 들고만 있을 뿐 한 숟갈도 뜨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은 없어. 말해봐. 무슨 일 있다고 얼굴에 다 쓰여 있어. 그게 사실 요즘 가게가 정말 힘들어, 엄마. 감염병 사태 터지고부터 매출이 반도 안 나와. 직원들도 다 내보냈고 요즘은 가게 월세도 밀리고 식자재 주류 대금도 못 내고 있어. 지훈 씨가 혼자 밤새 고군분투하고 있긴 한데 더는 못 버틸 것 같아. 딸의 말이 끝나자마자 아이러니하게도 남편이 보고 있는 뉴스에서는 감염병 사태 때문에 줄도산하고 있는 자영업자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유명 연예인을 운영하는 식당도 폐업을 하고 있다더군요. 나라에서 모이지를 못하게 하니 먹을 거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버티겠어. 진작 엄마한테 말을 하지 그랬어. 장사 잘 되냐고 물어보면 괜찮다고만 하고는. 지훈 씨가 말하지 말라고 해서 여기 온 것도 지훈 씨한테는 말하지 않고 온 거야. 알면 난리 칠 테니까. 잘 왔어. 왜 혼자 속을 끓이긴. 그새 얼굴이 반토막이 됐네. 제 딸이 왜 저를 찾아오지 않았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딸은 자존심이 강한 아이였어요.
대학도 혼자 장학금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해결을 했죠. 결혼도 자기가 번 돈으로 했습니다. 집에서 1원 한 장 가져간 적이 없어요. 남에게 손 내미는 걸 무척이나 싫어했거든요. 자기 부모인 저에게조차도요. 그런 딸이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할 정도라면 정말 궁지에 몰려있다는 뜻이었어요. 얼마나 절박했으면요. 엄마, 혹시 조금만 도와줄 수 있을까? 지훈 씨가 홀장사 말고 배달 쪽으로 가게 일을 변경해 보려고 하는데 신규 가맹비니 뭐니 그것도 자금이 좀 필요해서. 그런데 우리는 이제 돈 나올 구석이 없어. 그래, 알았어. 엄마가 어떻게 해볼게. 걱정하지 말고 넌 밥이나 먹고 있어. 저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는 남편에게로 갔습니다. 남편과 상의를 해서 얼마간이라도 딸을 지원해주고 싶었거든요. 뉴스에서 들어보니 감염병 사태로 식당들 홀장사는 다 망했지만 배달 장사는 오히려 호황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고요. 저희 부부가 사위를 도와줘 가게를 배달 쪽으로 전환을 한다면 이 시국을 버틸 수 있지 않을까 했죠. 여보, 은선의 가게가 많이 어렵대. 알잖아. 지금 감염병 사태로 자영업자들 다 죽어나가는 거. 그래서는 뭐가 그래서야. 이번에 적금 만기 돌아오는 것도 있고 그걸로. 그 돈을 주라고? 야, 최은서, 김서방은 고작 그 돈도 없냐? 네 시부모는 뭐하고 우리한테 와서 손을 벌려? 당신도 참. 사돈분들 형편 어려운 거 다 알면서. 아빠, 저희가 정말 간절해서 그래요. 딱 한 번만 도와주시면 반드시 갚을게요. 지금 집합 금지 때문에 홀장사를 못해서 이번에 배달 장사로 좀 바꾸려고 하는데 그것도 초기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아빠, 부탁 좀 드려요. 네? 하지만 남편은 딸의 부탁을 듣고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이가 없더군요. 도와주기 싫으면 가만히 있을 것이지 가뜩이나 힘든 애한테 말이에요. 대체 김서방 그놈은 뭐하는 거야? 뭐하는 놈인데 지 마누라한테 이리저리 돈이나 꿀어다니게 하냐는 말이야. 능력 없고 돈 없으면 장사 접고 공장에나 들어갈 곳이지 뭔 놈의 장사야. 나 돈 없다. 내 돈으로 사장놀이 할 생각이라면 꿈 깨라. 당신은 뭔 말을 그렇게 해? 어디 하루아침에 가게 문 닫는 게 말처럼 쉬워? 임대기간도 남았고. 지금 당신 이러는 거 울고 싶은 사람 뺨 때리는 격이라고. 그러니까 애당초 능력도 안 되는 놈이 왜 장사를 하겠다고 설치긴. 택배 상하차 같은 거라도 해서 식구들 먹여 살릴 생각을 해야지. 이게 어디가 김서방 탓이야. 세계적으로 지금 난리가 난 건데. 저와 남편의 언성이 높아지자 딸은 고개를 숙인 채 말도 못하더라고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친정에 와서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게요. 하지만 남편은 아랑곳하지도 않았어요. 급기야 딸에게 전화를 걸어 사위를 불러오라고 했죠. 김서방은 몰라. 내가 은행 다니다가 대출 안 나와서 엄마한테 부탁 좀 해보려고 온 거야. 됐다. 김서방 부르라고. 대체 장사를 어떻게 하길래 이 지경이야? 지 안 사람이 돈이나 꿀어다니게 하고. 지금 일하고 있다는 사람을 왜 불러? 가게 문 닫고 달려오라는 거야? 됐어. 그리고 불러서 뭐 하려고? 제가 남편을 간신히 말렸습니다. 돈 빌려줄 생각도 없는 양반이 사위를 불러서 뭐 하려고요. 남편은 속이 터진다며 담배를 태우러 집을 나갔어요. 울지 마. 엄마가 좀 도와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간다는 딸에게 이것저것 반찬을 싸주었습니다. 남편은 담배를 다 태우고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밖에 나가서 기어이 사위에게 전화를 했나 봐요. 얼마 지나지 않아 얼굴이 새빨개진 사위가 집으로 왔죠. 사위를 본 남편은 또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장사 시작할 땐 사람들한테 사장님 소리 들으니까 그럴싸했겠지. 근데 자네 지금 이 꼴이 뭔가? 지 처자식이랑 같이 굶게 생겨서 장인한테 손 벌리고 있는 게 자랑이야? 내 딸 앞세워서 돈 빌려오라고 하면 내가 호락호락 돈 내줄 줄 알았나? 부르지 말라니까. 왜 일하는 사람을 불러서 기어이 그 소리야? 김서방, 어서 가게. 은서 데리고 가. 아유,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할 말은 해야겠으니. 아빠, 지훈 씨가 시킨 거 아니라고.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면목이 없습니다. 모두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부족한 건 아는구만. 이제라도 장사 때려치우게. 자네는 사장을 할 그릇이 안 돼. 장사를 할 머리도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냥 어디 공장이라도 취직하게. 그만해. 애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잡아. 세상이 이 모양이고 그 망할 놈의 병 때문에 이렇게 힘든 건데 그걸 애들이 다 책임지라고? 제 말에 사위는 결국 아무 말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보아하니 간신히 눈물을 참는 듯 보였어요. 처가에 와서 저런 소리를 들으니 분하고 속상했겠죠. 그 모습에 딸이 결국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우리 진짜 죽을 만큼 노력했어.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겨우겨우 용기 내서 찾아와서 말한 거야. 부탁한 거라고. 근데 이게 뭐야? 돈 빌려주기 싫으면 빌려주지 마.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창피 주고 이렇게까지 모욕해야 아빠 속이 시원해? 부탁? 그게 부탁이냐 협박이지? 나 이렇게 힘드니 돈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거 아니야? 나 그런 거 안 통한다. 그렇게 살 거면 더는 우리 집 문턱 넘지 마라. 남편은 원래 딸에게 엄했습니다. 아니 냉정하다고 표현하는 게 더 맞겠네요. 남편은 처음부터 아들을 원했거든요. 결혼 초부터 아들을 낳자고 노래를 부르던 양반이었죠. 남편이 3대 독자였거든요. 하지만 낳고 보니 딸이었습니다. 남편이 실망을 했나 봐요. 딸이 둘이 되기 전부터 아들이 아니라고 한 번을 안아주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둘째를 가지려 무던히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았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까지 이렇게 냉정할 줄은 몰랐어요. 됐어. 우리가 알아서 할게. 다시는 이런 일로 부탁 안 해. 아빠 미안해요. 됐지? 우리 갈게. 그렇게 말하고는 딸은 사위를 끌고 집을 나갔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집을 나간 딸이 버릇없다고 또 한 소리를 해댔어요. 싸가지 없는 것. 미안해요 됐지? 당신이 오냐오냐 키우니 애가 저렇게 싸가지가 없잖아.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 돈 빌려주기 싫으면 말이라도 곱게 할 순 없었냐고. 우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 노후자금까지 탈탈 털어서 도와주자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반대를 할 일이야? 한 번 주면 조금만 힘들어도 또 달라고 찾아올 거야. 애초에 싹을 잘라야 한다고 난 그 선을 지킨 거야. 당신 딸이야. 은서가 어디 힘들다고 티내는 애였어? 나 은서가 저렇게 부탁하는 거 태어나서 처음 본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랬겠어. 겨우겨우 살아보겠다고 손 내민 아이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고 싶니? 출가 외인이야. 시집 갔으면 그 집 식구지 우리 식구 아니야. 이제는 지들 살 길 지들이 찾아야지. 내가 왜 거기 돈을 써? 그리고 김서방 그놈도 웃긴 놈이네. 어디 처가에 와서 손을 벌려. 참나. 당신 말 잘했네. 그러는 당신이야말로 내 친정에 매번 손 벌리지 않았어? 우리 집에서 당신 도와준 게 대체 몇 번이야? 안 그래? 말이 나와서 말인데 당신 5천 어디 쓴 거야? 그거부터 말해봐. 말했잖아 한 사장한테. 어디서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해? 한 사장? 한 사장? 한 사장님한테 당장 전화해봐. 내가 물어보게. 그런 걸로 무슨 전화를. 못하겠지? 내가 오늘 누구 만나고 집에 온 줄 알아? 한 사장이야, 이 사람아. 뭐 한 사장한테 돈을 보내? 그분 지금
공사장에서 돌 나른다더라. 어디서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거짓말을 해? 당장 말해. 그 돈 어디에 썼어? 그게 일하는데 썼어. 무슨 일? 아이, 왜 일하는데 자금 돌아가는 걸 하나하나 간섭을 해? 말하면 알아. 당연히 우리 엄마 돈이 당신 가게에 들어갔으니 간섭을 하지. 됐고 5천만 원 송금한 은행 까봐. 누구한테 보냈는지 내가 직접 볼 테니까. 그만 좀 해. 지금 내가 은서 안 도와줬다고 이러는 거야? 아니, 당신 문제 얘기하는 거잖아. 이씨, 바가지도 적당히 긁어. 그러더니 남편은 점퍼를 입고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쥐가 불리해지자 주랭랑을 친 거였어요. 저는 5천만 원 어디에 썼는지 제대로 말 못하면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남편 뒤통수에 대고 소리쳤죠. 그날 밤 저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뭔가 사고를 치고 있었고 딸 부부는 그 이상한 전염병 때문에 가게 말아먹고 있었으니 제 속이 말이 아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딸 은서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김서방 가게 근처 카페에서 딸을 만났어요. 이거 5천이야. 엄마, 이걸 어떻게 마련했어? 적금 깬 거야. 엄마한텐 급한 돈 아니니까 니들 써. 엄마, 미안해. 너무 미안해. 이런 모습 말고 잘 사는 모습 보여줘야 하는데. 미안해 하지 마. 엄마가 줄 수 있어서 주는 거야. 이 돈으로 숨 좀 돌리고 다시 시작해. 갚으라는 말 안 할게. 네가 행복하게 사는 게 갚는 거야. 제 말에 딸은 결국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그 모습이 더 마음 아팠습니다. 어려서부터 워낙 자존심이 강했던 아이라 도와달라는 말을 한 적이 정말 몇 없었거든요. 그저 어서 이 사태가 진정되어 딸 부부가 다시 잘 살기만을 바랄 뿐이었죠. 그날 이후 남편은 집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유야 뻔했어요. 집에 들어오면 5천만 원을 어디에 썼는지 밝혀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2주 정도가 흘러간 것 같아요. 어느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아버지 건강검진 결과를 들으러 내원하라는 연락이었어요. 남편과 싸웠지만 며느리 된 도리는 해야 했죠. 제가 언제나 시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을 다녔었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시아버지의 암 소식이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이전에도 위암으로 고생을 하셨는데요. 수술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죠. 그런데 이번에 재발이 되면서 복막으로 전이가 되었더군요. 말기 암이었습니다. 의사가 덤덤하게 3개월 남았다는 시한부 선고를 하더군요. 이 소식에 잠적해 있던 남편이 한달음에 달려왔어요. 병원에서 오열을 했죠. 남편은 굉장한 효자였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처음에 위암에 걸리셨을 때 있었던 일인데요. 항암을 하셔야 하는데 간 수치가 워낙 높아서 쓸 수 있는 항암제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자 제 남편이 그렇다면 자기 간을 줄 테니 간 이식을 먼저 하자고 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할 수는 없었지만요. 이 정도로 남편은 효자였어요. 그러니 자기 아버지의 말기암 소식에 병원이 떠나가라 오열을 했죠. 시아버지께서는 결국 호스피스 병동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제야 시아버지께서도 자신의 암 사실을 알게 되셨어요. 자신의 삶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알게 된 시아버지는요. 갑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화를 엄청 내셨죠. 아이, 위암 수술하고 술도 안 마셔. 고기도 많이 안 먹어. 이런 씨부렁. 그놈의 막걸리도 못 마시게 하더니. 그래서 이게 뭐냐? 어차피 또 걸려 돼질 거. 그동안 먹고 싶은 거나 실컷 먹게 두던가. 이런 제기랄. 당신 뭐여? 이게 뭐냐고. 시아버지께서 이전에 암투병을 하셨기에 시어머니께서 그 이후에는 특히 식사에 신경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음식 제한에도 불구하고 암이 다시 발병을 하자 시아버지께서 분노를 하신 거였어요. 그리고는 다음 비난의 대상은 남편이었죠. 넌 뭐냐? 어? 3대 독자라고 우냐 하고 싶은 거 다 해주면서 키워줬더니 네 대에서 쑥하니 대가 끊기냐? 어? 이 빌어먹을 놈아. 이 애비 평생 소원인 손자놈 한번 보겠다는 그 소원. 아, 그게 그렇게 어렵냐? 그걸 그렇게 들어주는 게 어려웠어? 나는 이제 죽어서도 죄인이다. 내가 저승에 가서 조상님들을 어떻게 뵙냐? 어? 말해봐라, 이 썩을 놈아. 아이, 아버지, 그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마지막은 저였습니다. 영주, 너 말해봐라.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대를 잘라놓으니까 네 속이 아주 시원하냐? 그래놓고 사돈네에 그 잘난 돈 좀 있다고 아주 기세가 등등했지? 어? 이 못된 년, 아들도 못 낳는 년. 내가 진작에 너부터 갈아치워야 했다. 그만해요. 영주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당신 이렇게 된 거 괜한 사람들한테 화풀이 하지 마요. 빌어먹을? 아, 죽을 바에 뭔 말을 못해? 어? 아유, 씨발! 그러더니 시아버지는 앞에 놓여있는 죽그릇을 집어 던지셨습니다. 베개를 던지고 핸드폰도 던지고요. 간호사를 포함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욕을 하면서요. 병실은 삽시간에 난장판이 되었죠. 결국 간호사가 와서 진정제를 놓고 나서야 시아버지께서는 잠잠해지셨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진정제 기운에 잠이 들기 전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상우야, 네 아버지, 그 여자 찾아봐라. 네? 여자라뇨? 걔가 우리 집 대를 이어줄 수 있을지 몰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영주 저건 틀렸다. 나 죽기 전에 꼭 그 여자 찾아라.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까지 말하고 시아버지께서는 그대로 잠이 드셨습니다. 병실 밖 대기실에서 남편에게 물었어요.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여자가 대체 누군지요? 그 여자가 누구야? 누구? 모르는 척 하지 마. 아버님이 말씀하신 그 여자가 누구냐고. 낸들 알아. 그냥 약 기운에 실언을 하신 거겠지. 대를 이어줄 수 있다잖아. 당신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나도 모른다고. 아버지 깨어나시면 당신이 직접 여쭤보든가. 나 아직 당신 5천만 원 잘 기억하고 있어. 대체 누구한테 준 건지 알아낼 거야. 만약 또 허튼 짓 한 거면 이번엔 끝이라는 것만 알아도 지금은 상황인지라 참고 있는 거야. 말하는 거 하곤 지금 이 상황에서도 5천이 그렇게 중요하냐 넌? 5천이 아니라 당신이 거짓말했다는 게 중요한 거지. 당당하면 어디에 쓴 건지 까보시든가. 거래처라고 말했잖아. 그러면서도 끝까지 어디와 거래를 했는지는 밝히지를 못했습니다. 거짓말이었으니 말할 수 없었겠죠. 어쨌거나 그 당시에는 이 문제는 잠시 뒤로 미뤄둘 수밖에 없었어요. 3개월이라고 말한 의사 말과는 달리 시아버지의 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지셨거든요. 상우야, 나는 죽어서 지옥에 갈 것이다. 내 육신은 불태워지고 나도 그 불구덩이에 있을 거야. 상우야, 난 무섭다. 아버지,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 살아생전에 좋은 일 많이 하셨잖아요. 걱정 마세요. 꿈에 아버지가 나오셔서 호통을 치신다. 왜 그러시냐고 여쭈어도 무섭게 노려만 보신다. 할아버님도 큰아버지도 다들 나를 노려보신다. 나 가기 전에 대를 이어야 한다. 아니면 난 죽어도...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버지!
이후 시아버지의 상태는 극도로 악화되어 깨어있는 시간보다 약으로 잠들어 있는 시간이 월등히 많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언제든 병원으로 달려올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가족들이 있으라고 했죠. 언제나 시아버지 옆을 지키던 효자 남편이 어느 날은 집에 있더라고요. 그것도 취한 상태로요. 지금 술을 마시면 어쩌자는 거야. 갑자기 병원에서 호출 오면 어쩌려고. 당신이 다 망친 거야. 뭐가? 내가 뭘 망쳐? 아들 낳아주는 게 그렇게 힘들었냐? 내가 3대 독자라고 아들 낳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결국에는 딸 하나 낳고 애를 못 가져. 그게 내 탓이라는 거야? 따지고 보면 당신 잘못이 더 커. 당신이 그때 그래, 다 내 잘못이다.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 편히 눈도 못 감으시겠다. 내가 진작에 아들을 봐야 했어. 그랬다고. 남편은 그 후로도 며칠간 술만 마셨어요. 매일 취해서 집에 들어왔죠. 시아버지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또 술에 취해 들어왔는데 평소와는 달리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더라고요. 형주야, 내가 할 말이 있어. 취했으면 자. 할 말은 내일에. 아니야, 지금 해야 돼. 아버지 소원 들어드리기로 했어. 무슨 소리야? 남자애 하나만 내 호적에 올리자. 뭐?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저는 남편이 술에 취해 헛소리를 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남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아버지 고향에 있는 시골 땅이랑 집 알지? 그거 팔면 꽤 돼. 그 돈 절반 당신한테 줄게.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눈 감아줘. 뭐? 그깟 시골 땅이 뭐 얼마나 한다고? 몇 푼이나 되겠어? 당신도 알잖아. 아버지가 얼마나 손자를 원하시는지. 이제 시간도 얼마 안 남았어. 제발 부탁이야.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디서 남자애를 데려온다는 거야? 그때 남편이 폭탄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내 아들이 하나 있어. 뭐라고? 밖에 아들이 하나 있다고. 그 애를 호적에 올리자는 거야. 순간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30년을 함께 산 남편에게 숨겨둔 아들이 있다니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아버지 소원이야. 대를 이을 손자를 보고 싶어 하시잖아. 그래서 당신 숨겨둔 아들을 내가 받아들이라고? 시아버지 유산 절반을 줄게.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충분하다고? 30년을 속이고 살았는데? 하지만 이혼하면 아버지 유산 당연히 줄 수 없어. 당신이 선택해. 이혼할 건지 아니면 그냥 애 하나 받아들일 건지. 나와 함께 살아줬으니 감사함에 그나마 기회를 주는 거야. 기회? 기회라고? 이거 미친놈 아니야? 남편은 완전히 미쳐 있었어요. 효자라는 타이틀에 눈이 멀어서 아버지 소원을 위해 이혼까지 불사하겠다는 거였죠. 이혼하자. 뭐? 이혼하자고 이 정신병자야. 정말로? 그래.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이혼하자고. 걔를 호적에 올리든 말든 네가 알아서 해. 알겠어. 뭐 위자료는 넉넉히 줄게. 위자료? 웃기네. 그것만으로 끝날 것 같아? 남편은 제가 순순히 이혼에 응할 줄 알았나 봐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난다니요. 그것도 남편의 숨겨둔 아들 때문에 말이죠. 나 당신하고 결혼 생활이 30년이 넘었어. 재산 절반은 당연히 내 거야. 그래, 알았어. 그건 당연하지. 그리고 우리 엄마가 당신 사업 어려울 때 도와준 돈 있잖아. 그것도 다 갚아. 이자까지 붙여서. 뭐? 아이, 그건 장모님이 도와주신 거잖아.
도와준 게 아니라 빌려준 거야. 당신이 갚겠다고 약속했잖아. 그때는 감사해서 그냥 한 말이었는데. 그때는 뭐? 감사함에? 나 그거 받을 생각 없었는데 이제는 다 받을 거야. 제가 이렇게 나오자 남편의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그리고 30년 동안 나 속인 거에 대한 위자료도 따로 받을 거야. 위자료는 내가 챙겨줄 테니까. 아니, 법적으로 따져서 법원에서 책정한 금액으로 받을 거야. 속인 기간이 어마무시하니까 아마 1억은 되지 않겠어? 뭐? 1억? 뭘 그렇게 놀라? 아직 안 끝났어. 그리고 그 여자 있잖아. 당신 상간녀. 그 여자한테 흘러간 우리 집 돈도 다 찾을 거야.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당신이 그 여자한테 돈 보냈잖아. 5천만 원도 그 여자한테 간 거 아니야? 그동안 얼마나 퍼줬는지 내가 하나하나 다 파헤칠 거야. 그리고 똑같이 상간자 소송도 걸어줄 거고. 여보, 뭘 그렇게까지? 해야지. 그렇게까지. 30년을 속였는데. 두고 봐. 내가 당신 알고지로 만들 거야. 한 푼도 안 남기고.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영주야, 우리 나이가 몇인데 다 늙어서 이렇게 시끄럽게 해야겠어? 은서한테 안 부끄럽겠어? 그냥 조용히 좋게 하협이 이혼하자. 좋게? 언제부터 당신이 당신 딸을 챙겼다고 그래? 나 좋게 못 끝내. 당신이 30년 동안 거짓말하고 살았는데? 제발 부탁이다. 조용히 끝내자. 싫어. 난 아주 시끄럽게 이혼할 거야. 동네방네 친척들한테도 다 말하고 이 세상 사람들 다 알도록 난리 칠 거라고.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그동안 당한 배신과 모욕을 그냥 넘길 수는 없었죠. 모든 것을 계산해서 남편에게 되갚아줄 거였습니다. 남편은 자기 죽어가는 아버지 생각에 정신이 팔려 제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거라고는 계산을 못했겠죠. 남편은 언제나 한 수 앞도 보지 못하는 아둔한 사람이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바보처럼 살았다는 생각에 속이 끓어올랐습니다. 시댁 식구들을 위해 헌신했던 날들이 떠올랐죠.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시부모님 병수발에 집안일까지요. 그런데 그들은 모두 저를 속이고 기만했던 거였어요. 남편이 밖에 여자를 두고 아들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말이죠. 이제는 제가 받을 것을 받을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병원 복도에서 시어머니를 마주했어요. 설마 어머님도 알고 계셨어요? 무슨 말을? 아버님이 병상에서 어떤 여자를 찾으라고 했잖아요. 어머님도 다 알고 계신 거였죠? 상우 씨한테 여자가 있고 혼외자가 있다는 거요. 시어머니는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저 시선을 피하며 입을 다물고 계셨죠. 그 모습만 봐도 답은 뻔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만 바보였네요. 30년이에요, 30년. 그래도 어머님은 믿었는데 역시 시자는 시자네요. 어머니까지 저를 속이셨다니. 영주야, 그게 아니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다들 제가 참 만만했나 봐요. 시부모 모시고 살림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있는데도 대놓고 혼외자 얘기 꺼내면서 데리고 오라는 아버님이나 그걸 다 알면서도 30년 동안 입 다물고 계신 어머님이나 적어도 어머니한테 이런 배신당할 줄은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영주야, 내가 평생 죄인처럼 삼아. 너한테 평생 죄값 치르면서 살 테니 그 애만 받아다오. 아직도 그 애 이야기시네요. 이 와중에. 그래,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하지만 사는 게 원래 다 그런 거야. 남자들은 원래 바람도 피우고 내 새끼 아니어도 품어주면서 살고 그렇게 사는 거야. 그냥 한 번만 눈 감아줘.
네 시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소원 한번 들어드리자. 저 양반 얼마나 살겠니? 호적에 올리라고요? 좋아요. 올리세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정이 떨어졌죠. 정말이야? 영주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잘 생각했다. 근데 그거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남편이 결정하면 제가 막을 수도 없고요. 무슨 말이야? 저 이혼할 거니까요. 그리고 30년 동안 속은 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복수할 거고요. 영주야, 그러지 마. 마지막으로 확인하러 온 거예요. 어디까지 복수해야 하나. 영주야, 제발, 영주야! 시어머니가 제 팔을 붙잡았지만 저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시어머니의 애원하는 목소리를 뒤로하고 병원을 나왔어요. 이제 저에게 시어머니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30년을 함께했지만 그 세월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이었죠. 이제 소송을 하려면 상간녀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아야 했어요. 흥신소를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5천만 원을 보낸 사람이 상간녀일 거라 저는 확신했죠. 남편 사무실에서 찾았던 그 찢어진 입출금 내역을 주며 찾아달라고 부탁했어요. 2주일이 지났습니다.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상간녀의 이름과 주소를 알아냈다고요. 멀리 살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옆 동네 낡은 빌라 지하에 산다더군요. 그런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설마 했어요. 떨리는 다리를 겨우 움직이며 그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낡은 빌라 지하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고 누추한 몰골의 여자가 나왔습니다. 한영미, 제 언니였어요. 영주야. 언니. 35년 만이었어요. 저의 배다른 언니 한영미. 24세 집을 나가 사라진 언니였죠. 언니가 여기 있었구나. 어떻게 찾아왔어? 어떻게 찾긴 내가 찾았지. 내 남편 상간녀 그 여자가 언니였다니. 언니의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알았구나. 최상우 혼외자가 35살이더라. 그러면 내가 결혼하고 언니가 바로 임신한 거네. 참 웃기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동생 남편하고. 동생 남편? 야, 한영주. 상우 오빠는 원래 내 남자였어. 뭐? 상우 오빠는 원래 내가 먼저 만났다고. 네가 끼어들어서 결혼한 거지. 돈 좀 있다고. 지금 무슨 소리를. 난 언니가 최상우 만나는 것도 몰랐어. 상우 오빠 아버지가 반대했으니까 35년 전에 상우 오빠 아버님이 나한테 돈 줬어. 뱃속에 애 지우고 사라지라고. 대단하신 한씨 집안 첫째 딸 돈이 필요했으니까. 근데 난 안 지웠지. 낳았어. 내 아들 서준이. 최서준 35살. 제 딸보다 3살이 많았던 남편의 혼외자였죠. 시아버지가 찾는 그 남편의 아들이요. 이제 내 자리 찾을 거야. 자리? 그래. 내가 원래 본처니까 아들도 내가 낳았고 네가 첩이지. 딸 하나 딸랑 낳은 첩년. 언니 미쳤구나. 3대 독재 집안에 아들 낳아줬으면 내가 본처지. 아니야? 왜 내가 35년을 숨어 살아야 돼? 상우 오빠 아버지도 이제 죽어가시잖아. 무엇보다 이제는 내 아들을 찾는다잖아. 이제는 내 차례야. 그 자리가 그렇게 탐나? 당연하지. 내 자리니까. 그래, 가져. 다 가져. 진짜? 최상우도 가지고 최가 며느리 자리도 가져. 난 이제 그 자리 버릴 테니까. 저는 언니의 뺨을 힘껏 때렸어요. 짝소리가 지하 복도에 울렸죠. 너 인연이 35년 회우치곤 참 씁쓸하네.
이건 내 남편이랑 붙어먹은 죄야. 그리고 저는 또 언니의 뺨을 힘껏 때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35년 전에 우리 엄마 금부치 다 가지고 도망간 죄. 영미 언니는 부어오르는 자리뺨을 만지며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저도 그 모습을 노려보다가 그 자리를 떠났죠. 그 다음 날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가장 먼저 시아버지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소장이 나가자마자 집안이 발칵 뒤집혔죠. 남편이 헐레벌떡 찾아왔어요. 손에 소장을 들고 말이죠. 이게 뭐야? 아버지한테 소송이라니? 너 미쳤어? 미쳐서 달려온 걸 보니 소장 잘 받았네. 대여금 반환 청구? 3억 5천? 이게 대체 무슨 개소리야? 우리 엄마가 시아버지한테 돈 빌려준 거야. 3억 5천. 그것도 30년 전에. 지금도 큰 돈인데 그 당시에 얼마나 큰 돈이었겠어. 뭐? 장모님이? 이게 어디서 거짓말이야? 거짓말? 거짓말로 소장을 어떻게 보내겠니? 증거도 있고. 저는 가방에서 차용증을 꺼내 보여줬어요. 시아버지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이게 뭐야? 아버지 도장이? 30년 전이야. 아버님 사업 완전 망해서 빚더미에 앉았을 때 시아버지가 우리 엄마한테 손 벌렸어. 그런 일이... 당신은 몰랐겠지. 시아버지가 당신한테도 숨겼으니까. 그때의 일이 생생했어요. 제가 둘째를 가지려다 사고가 났었죠. 간신히 목숨은 건졌지만 저는 더는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됐습니다. 내가 아들 못 낳은 게 미안해서 우리 엄마가 돈 빌려준 거야. 나 그 집에서 구박받으면서 살지 말라고. 우리 엄마가 그 값이라고 하셨어. 참, 그 당시에도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근데 그걸 내가 이렇게 이용하네? 3억 5천을 빌렸다고? 우리 아버지가? 그때 3억 5천이면 지금 집 두세 채 값이었어. 시아버지가 사업자금 급하다고 했거든. 근데 우리 엄마가 참 똑똑해. 그 와중에도 시아버지한테 차용증을 받았거든.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이걸 나한테 상속하셨거든. 영주야, 이건 네 보험이다. 만약 최가에서 너를 버리면 이걸 써라. 엄마 말이 맞았네. 당신들이 날 배신했으니까. 웃기지 마. 35년 전 똥채권 법적으로 효력도 없어. 어디 해볼 테면 해봐. 맞아요. 하지만 저희 친정엄마가 정말 똑똑했거든요. 10년 단위로 시아버지를 찾아가 원금을 조금씩 받아내셨어요. 당시에는 저희 집 형편이 어렵다고 거짓말로 원금을 아주 조금씩 받으셨지만 사실 친정엄마가 노린 것은 채권 시효를 연장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부자는 그걸 몰랐던 거죠. 35년 전 원금이 3억 5천이었으니 이자까지 계산하면 지금 그 금액은 엄청날 겁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청구할 생각이었죠. 당신이 좋아하는 법으로 해봐. 기대할게. 너도 참 너무하다. 아버지가 지금 호스피스 병동에 계신데. 그러니까 더 빨리 받아야지. 돌아가시면 상속 절차 복잡해지잖아. 제 말에 남편은 씩씩거리며 나가버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어느 날 오후였어요. 변호사 사무소를 들렸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집 앞 골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싸우는 소리였죠. 가까이 가보니 남편이었습니다. 젊은 남자에게 멱살을 잡혀 있었어요. 이 더러운 새끼, 이제 와서 아빠 행세야? 아이 서준아, 이러지 마. 내가 네 아빠다, 어? 남편을 데리고 있던 남자는 최서준이었습니다. 언니의 아들, 남편의 숨겨둔 아들이었죠. 무슨 일이야? 최서준은 저를 보더니 남편을 밀쳐냈어요. 아, 우리 엄마
동생이신가 보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리네요, 이모. 아니, 내가 이모라고 불러도 되는 건가? 좋은 구경거리 됐어요. 제가 엄마 대신 사과드릴게요. 미안합니다. 서준아, 이모, 저는 평생 이 인간을 아빠로 생각한 적 없어요. 단 한 번도요. 그런데 어디 감히 나를 호적에 올린다고 개소리를 해? 서준아, 그래도 내가... 닥쳐! 35년 동안 어디 있었는데 어디 있다가 이제 나타나서 지랄이야. 명절 때 한 번이라도 찾아왔어? 내 생일 한 번 챙겼어? 남편이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우리 엄마도 지긋지긋해. 평생 이 남자 저 남자한테 빌붙어 살더니 이젠 하다. 서준아, 엄마 얘기는... 뭐가? 엄마 얘기가 뭐? 다 늙어서 본처를 하고 싶다고? 35년 동안 첩년으로 숨어 살다가 이제 와서 무슨 본처? 당신도 우리 엄마도 다 미쳤어 진짜. 서준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이모 미안한데요. 우리 엄마 조심하세요. 그저 이 남자 저 남자 돈 냄새 맡고 달려든 거니까. 우리 엄마 인생이 원래 그래요. 저 인간 아버지가 죽어간다니까 유산 노리는 거죠.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 서준아, 그래도 네 엄마야. 그리고 말 잘했다. 이젠 내가 뭔 말을 잘해? 뭐? 유산 받으면 나 돈 좀 준다고? 그리고 엄마? 나 그런 엄마 필요 없어. 아주 내가 창피해서 못 살겠다. 나 좀 가만히 냅둬. 서준이 남편을 노려봤어요. 당신도 마찬가지야. 아빠? 웃기지 마. 씨만 뿌리고 35년 동안 모른 척한 인간이 무슨 아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라도 할아버지가 죽어가니까 대이을 손자 필요하니까 이제 와서 찾는 거잖아. 내가 병신이야? 내가 모를 줄 알아? 맞는 말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아니었다면 남편은 끝까지 서준이를 찾지 않았을 거예요. 난 최가 사람 아니야. 최소준? 그딴 이름도 필요 없고. 서준아, 다시는 연락하지 마. 엄마한테도 전해요. 나한테 엄마도 아빠도 없다고. 앞으로 내 앞에 또 나타나면 그땐 진짜 폐륜이 뭔지 보여줄 테니까. 그렇게 말하고 서준이는 떠났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멀어져 갔죠. 서준아! 남편이 아무리 불러도 서준이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됐어, 그만해. 내 아들이... 35년 동안 버린 아들이지. 이제 와서 아들이라고? 그래도... 서준이 말이 맞아. 당신은 아빠 자격이 없어. 남편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하지만 불쌍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동정심도 들지 않았어요. 자업자득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최서준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언니도 남편도 찾았지만 흔적도 없었죠. 전화번호도 바꾸고 이사도 간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이 원했던 아들, 시아버지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손자, 그렇게 영영 사라져버렸어요. 서준이가 사라지자 남편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아들이 없으니 언니를 받아들일 이유도 없었던 거죠. 그 사이 저는 착실히 일을 진행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모든 재산에 가압류를 걸었어요. 35년 전 차용증으로 말이죠. 시골 땅, 집, 모든 걸 제 앞으로 넘겼습니다. 변호사가 말하더군요. 차용증이 확실하니 이길 수밖에 없다고요. 이혼 소송도 동시에 진행했어요. 재산 분할로 절반을 받았습니다. 남편의 사업체, 예금, 모든 재산의 절반이었죠. 하지만 위자료는 받을 수 없었습니다. 35년 전 사건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하더군요. 다만 친정엄마가 남편 개인에게 빌려준 돈은 모두 회수했어요. 민사소송으로 강제 집행까지 갔죠. 남편 통장, 부동산 모조리 압류했습니다.
그렇게 하니 남편에겐 정말 땡전 한 푼 안 남더군요. 그렇게 9개월이 흘렀어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시아버지는 점점 쇠약해지셨습니다. 손자 서준이는? 그만하세요. 서준이는 안 와요. 우리 집안 내가 끊기는구나. 이렇게 끊겨. 이런 씨발. 상우야. 최상우. 내 아버지. 이 멍청한 새끼. 그 말을 끝으로 시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이모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시아버지는 결국 모든 걸 잃고 돌아가셨어요. 재산도 손자도 희망도 없이 말이죠. 마지막 순간까지 대를 걱정하셨다더군요. 장례식이 끝나고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남편은 알거지가 됐어요. 집도 팔았고 사업체도 정리했죠. 그제야 남편은 언니를 완전히 버렸습니다. 상우 오빠, 나한테 왜 이래? 나 오빠 35년 기다렸는데 35년을. 아버지도 돌아가셨어. 그러니 이제 필요 없다고. 그리고 나 이제 거지다. 그러니 너도 나한테 이젠 필요 없어. 필요 없다니? 그럼 나는 뭐야? 그냥 과거야. 잊고 싶은 과거. 개 같은 과거. 뭐? 개 같은 과거? 이 새끼야, 난 어떡하라고? 언니는 울고불고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어요. 남편은 언니를 밀어내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언니가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죠. 35년을 기다린 끝이 이것이었습니다. 어때 언니? 그 자리가. 영주야, 말했잖아. 그 자리가 얼마나 비참한지 알게 될 거라고. 그렇게 모든 게 끝났습니다. 저는 받을 것을 다 받고 새 출발을 했어요. 남편은 모든 걸 잃었고 언니는 헛된 꿈만 꾸다 버려졌죠. 시아버지는 대를 잊지 못한 한을 품고 돌아가셨고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